제7막 당철의 남자 이혹을 베다 8세 문노공편 1. 나뉘어진 화랑 7대 풍월주 설원의 시대가 되자 화랑은 완벽하게 두 개로 나뉘었다. 설원이 이끄는 무리는 미실의 비호 아래 화려한 비단 옷을 입고 시와 음악을 즐겼다. 그들은 스스로를 운상인, 즉 구름 위의 신선이라 칭하며 고귀한 골품을 가진 자들끼리 어울렸다. 하지만 그들이 외면하는 흙바닥에는 또 다른 화랑이 있었다. 바로 8대 풍월주가 될 문노와 그를 따르는 무리였다. 문노는 비대간의 아들이자 진흥대왕의 누이인 덕명공주의 아들로 왕의 생질이라는 고귀한 혈통을 지녔다. 하지만 그는 귀족들의 풍류 노름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 그는 기왓장을 맨손으로 격파하고 담벼락을 맨몸으로 뛰어넘는 실력을 지닌 태생부터 무인이었다. 그를 따르는 낭도들 역시 무예를 숭상하고 의협심이 항했다. 그들은 설원의 무리를 설상인, 즉 눈처럼 하얗고 창백한 놈들이라 비웃었다. 두 세력의 반목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고 미실은 이 분열을 근심 어린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2. 강철을 녹이려는 유혹. 미실은 문노를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녀는 어느 날 밤 문노를 자신의 처소로 은밀히 불렀다. 방 안에는 마음을 녹이는 향과 이성을 마비시키는 술이 준비되어 있었다. 미실은 속이 비치는 얇은 비단옵사만을 거친 채 그를 맞았다. 공께서는 너무 단단하십니다. 미실이 술잔을 채워 그에게 건네며 속삭였다. 단단한 것은 부러지기 쉬운 법. 잠시 그 무거운 갑옷을 벗고 이 부드러움을 맛보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궁주, 문노는 갑옷을 입은 채로 꼿꼿이 서서 그녀의 술잔을 받지 않았다. 궁주, 화랑은 전장에서 살고 전장에서 죽습니다. 갑옷은 제 살갗과 같고 궁주의 술은 독과 같습니다. 미실은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앞으로 다가갔다. 그녀의 풍만한 몸이 그의 차가운 갑옷에 맞닿았다. 차가운 쇠붙이로군요. 하지만 그 안의 속살은 핏이 용광로처럼 뜨겁겠지요. 그녀의 손이 그의 갑옷 위를 지나 그의 목덜미를 부드럽게 감쌌다. 공의 그 강철 같은 몸으로 여인을 안으면 어떤 느낌일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밤 저를 안으십시오. 이 미실의 몸을 당신의 것으로 삼으십시오. 그럼 제가 공의 칼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노골적으로 그를 유혹했다. 그녀의 뜨거운 숨결과 달콤한 향기가 문노를 자극했다. 하지만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차가운 눈으로 미실을 내려다보았다. 궁주의 몸은 칼이 아니라 나라를 취하게 만드는 독주입니다. 저는 취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 칼은 오직 신국과 폐하를 향할 뿐 여인의 침실을 더럽히지 않습니다. 궁주께서 진정 화랑의 분열을 막고 싶으시다면 그 음란한 풍류부터 멈추십시오. 문노는 단호하게 그녀를 거부하고 돌아섰다. 미실은 처음으로 맛보는 굴욕감에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저 사나이는 칼이나 돈, 심지어 여자의 몸으로도 길들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3. 황금세장, 국선. 진흥대왕이 승하하고 미실의 힘으로 진지왕이 즉위하자 미실은 문노를 처리할 방법을 찾아냈다. 그녀는 진지왕에게 나아가 속삭였다. 폐하, 문노는 칼로는 꺾을 수 없사옵니다. 칼로 꺾으려 하면 온 화랑이 등을 돌릴 것입니다. 그러니 그에게 부러뜨릴 수 없는 명예를 주어 스스로 칼을 내려놓게 하셔야 합니다. 며칠 뒤 성대한 의직이 거행되었다. 진지왕은 문노를 단상 위로 불렀다. 그대는 이제부터 풍월주가 아닌 모든 화랑의 스승이자 신국에 살아있는 신선, 국선이다. 더 이상 속세의 일에 관여치 말고 화랑의 노를 세우는 데만 힘쓰도록 하라.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최고의 명예였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실권을 빼앗고 살아있는 신화로 만들어버리는 황금세장이기도 했다. 문노는 왕명에 따라 풍월주의 자리에서 물러나 국선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정치에 관여할 수 없게 되었다. 미실이 승리한 것이다. 4. 새로운 씨앗. 국선이 된 문노는 정치에서 물러나 칠숙, 호림 등 마음이 맞는 몇몇 동료들과 함께 선도를 닦으며 조용히 세월을 보냈다. 하지만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밑에서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어린 낭도들을 묵묵히 받아들였다. 어느 날 문노는 자신의 제자들 속에서 유독 눈에 띄는 한 아이를 발견했다. 가야 출신의 촌뜨기 소년. 화려한 풍류에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하루 종일 묵묵히 칼만 휘두르는 아이였다. 그 아이의 눈에서는 나이에 맞지 않는 무서운 집념과 분노가 느껴졌다. 저 아이의 이름이 무엇이냐? 가야에서 온 김유신이라 하옵니다. 문노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나는 황금 세장에 갇혔지만 저 아이는 언젠가 저 세장을 벗을 진짜 매가 될 것이다. 잘 지켜보거라. 새로운 시대는 저런 아이들의 땀방울 속에서 자라나는 법이다. 미실이 만든 화려하고 태폐적인 시대의 그늘 아래서 그녀의 시대를 끝장낼 새로운 씨앗이 조용히 그리고 단단하게 자라나고 있었다. 제8막 향기에 취한 신국 쾌락의 시대 9세 비화랑 10배의 미생공편 1. 그림자 없는 풍월주 8대 풍월주 문노가 국선이라는 명예로운 감옥에 갇히자 화랑의 무인들은 분노했다. 미실은 그들의 분노를 잠재우고 동시에 문노를 회유하기 위해 교활한 수를 썼다. 그녀는 문노의 친동생이자 비대간의 아들인 비화를 9대 풍월주로 세웠다. 비화는 형 문노와는 정반대의 사내였다. 그는 성품이 온화하고 세상과 다투기를 좋아하지 않았다. 그는 미실에게는 위협이 되지 않았고 화랑의 무리들에게는 최소한의 위안이 되었다. 그는 그렇게 3년 동안 아무런 존재감도 없이 풍월주의 자리를 지켰다. 그는 미실이 다음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징검다리에 불과했다. 2. 쾌락의 신, 미생. 비화가 물러나자 미실은 마침내 자신의 가장 강력하고 위험한 무기를 꺼내들었다. 그녀의 친동생, 미생이었다. 그는 2대 풍월주 미진부의 아들로 누이 미실을 닮아 사람의 혼을 빼놓는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다. 지능대왕조차 그의 미모를 아껴 태자들과 함께 궁에서 공부하게 할 정도였다. 미실은 풍월주가 된 동생을 침실로 불렀다. 미생아, 그녀가 동생의 턱을 어루만지며 속삭였다. 때가 되었다. 너의 그 아름다움, 그 주체할 수 없는 정욕을 이제 신국을 위해 쓸 때다. 저보고 어쩌란 말씀이십니까, 누님? 풍월주가 되어라. 그리고 화랑을 너의 침실로 만들어라. 미실의 눈이 번뜩였다. 귀족들의 딸들을 탐하고 그들의 아내들을 유혹해라. 그들의 몸을 너의 것으로 만들면 그들의 충성도 우리의 것이 된다. 너의 그 곳, 약물이 신국을 통일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 마음껏 즐기거라. 이 누이가 너의 모든 뒤를 봐줄 터이니. 미생은 누이의 말에 담긴 무서운 야망을 이해했다. 그리고 전율했다. 그는 자신의 욕만을 채우면서 동시에 누이의 천하를 도울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 뛰었다. 3. 뒤엉킨 침실. 공유되는 아내. 10대 풍월주가 된 미생은 누이의 명령을 충실히 그리고 상상 이상으로 수행했다. 그는 공유 공침, 즉 함께 놀고 함께 잔다는 기치 아래 화랑의 규율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 자리를 쾌락으로 채웠다. 그의 처주는 매일 밤 거대한 난교의 장이 되었다. 그는 귀족들의 아내와 딸들을 가리지 않고 탐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남편들이 자신의 아내를 미생에게 바치기 위해 줄을 섰다는 것이다. 미생과 하룻밤을 보내는 것은 곧
권력의 중심부로 들어가는 입장권과도 같았다. 풍월주! 어느 날 밤 한 귀족이 자신의 젊고 아름다운 아내의 손을 이끌고 미생 앞에 꿇어앉았다. 제 아내가 풍월주의 용안을 뵙고는 밤잠을 설칩니다. 부디 오늘 밤 제 아내에게 하룻밤의 은혜를 내려주시어 가문의 영광으로 삼게 해주시옵소서. 미생은 여인의 턱을 잡고 얼굴을 살폈다. 과연 탐스러운 과일이구나. 좋다. 미생이 만족스럽게 웃으며 귀족에게 말했다. 네 충심이 갸륵하구나. 대신 오늘 밤 너는 내 첩인 옥화의 방에서 그녀를 위로해 주거라. 우리는 화랑이다. 좋은 것은 나누어야지. 아내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다. 미생은 귀족이 보는 앞에서 그의 아내를 품었다. 여인의 교상과 남편의 아첨이 뒤섞인 기괴한 밤이었다. 미생의 침실에서는 아내와 첩, 귀족과 낭도가 뒤섞여 서로의 몸을 탐했다. 그들은 서로의 아내를 바꾸어 안았고 심지어 미생은 자신이 품었던 여인을 다시 부하에게 내려주기도 했다. 자, 이 계집은 이제 내 것이다. 내가 맛을 보니 아주 좋더구나. 너도 오늘 밤 실컷 즐기거라. 이런 귀괴한 풍조 속에서 미생은 수백 명의 자식을 낳았으나 그 어미가 누구인지 이름이 무엇인지조차 기억하지 못했다. 그의 시대의 화랑은 신국의 수호자가 아니라 거대한 욕망의 배출구이자 쾌락의 소굴이 돼가고 있었다. 4. 분노의 칼날. 모두가 쾌락에 취해 있을 때엔 오직 한 무리의 사내들만이 흙바닥에서 땀을 흘리고 있었다. 국선 문노의 제자이자 가야 출신의 화랑 김유심과 그의 낭도들이었다. 그들은 미생의 연무장에서 벌어지는 타락의 현장을 경멸어린 눈으로 지켜보았다. 저것은 풍류가 아니다. 나라가 썩어가는 고름이다. 유신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 향기로운 술잔과 계집들의 웃음소리 뒤에서 신국이 죽어가고 있다. 언젠간 내 칼이 저 썩은 것들을 모두 베어낼 것이다. 미실이 만든 화려한 시대의 가장 깊은 곳에서 그녀의 시대를 끝장낼 분노의 칼날이 조용히 그리고 서늘하게 펴러지고 있었다. 제9막 어머니의 야망, 아들의 침실 11세 하종공편 1. 어머니의 가장 위대한 작품 10대 풍월주 미생이 서라벌을 쾌락의 늪으로 만든 지 수년. 미실은 이제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함을 직감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 하종을 불렀다. 하종은 6대 풍월주 세종과 미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다. 그는 아버지 세종의 온우함과 어머니 미실의 명철함과 그리고 외숙부 미생의 아름다움까지 모두 물려받아 그야말로 온갖 꽃들 중 으뜸이라 불릴 만한 사내였다. 하종아. 미실이 아들의 뺨을 감쌌다. 그 손길에는 어머니의 온기 대신 완벽한 작품을 감상하는 조각가의 냉정함이 있었다. 이제 네 외삼촌의 향락 노름은 끝낼 때가 되었다. 다음 풍월주는 너다. 제가요? 하지만 저는 아직 어리다니. 미실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그의 말을 잘랐다. 너는 이 미실의 아들이다. 네 아비는 풍월주였고 네 외삼촌도 풍월주다. 그 누구보다 완벽한 정통성을 가졌다. 너는 단순히 화랑의 우두머리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녀의 눈빛은 활활 타오르는 불꽃과 같았다. 너는 이 어미의 꿈이다. 대원 신통의 혈통으로 옥좌에 오를 최초의 왕, 그 위대한 시작이 바로 풍월주의 자리다. 명심하거라. 너는 내 가장 위대한 작품이 되어야 한다. 사랑 같은 것에 마음을 주어서는 안 된다. 너의 몸과 마음은 오직 나의 야망을 위해서만 존재해야 한다. 어머니의 거대한 야망 앞에서 하종은 차마 거부할 수 없었다. 그는 외삼촌 미생을 뒤를 이어 11대 풍월주가 되었다.
미실의 동생에 이어 아들까지 풍월주가 되자 이제 그 누구도 미실의 권위에 토를 다는 자가 없었다. 화랑은 완벽하게 그녀의 가문 아래 놓인 그녀의 왕국이 되었다. 2. 여왕을 품는 아들. 미실의 야망은 단순히 아들을 풍월주로 만드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진평왕의 왕후인 마야 부인이 아들을 낳지 못하자 더욱 대담하고 끔찍한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진평왕과 마야 부인을 자신의 처소로 불렀다. 폐하, 그리고 왕후 마마. 미실이 두 사람 앞에 엎드렸다. 신국의 국군이 쇠하고 있어옵니다. 이는 모두 옥체가 편치 않으신 폐하와 아직 용종을 잉태하지 못하신 마마의 탓이옵니다. 그래서 니년이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 마야 부인이 경멸 어린 눈으로 물었다. 제가 그 해결책을 아옵니다. 미실은 고개를 들어 두 사람을 보았다. 의술로 안 되는 일은 실력으로 풀어야 합니다. 폐하의 옥체가 너무 양기가 강하시고 마마의 옥체는 그에 비해 너무 응기가 차가워 화합하지 못하는 것이옵니다. 제가 오늘 밤 그 조화를 맞추어 드리지요. 어떻게 말이냐? 진평왕이 솔깃하여 물었다. 오늘 밤 폐하께서는 제 아들 하종을 품으십시오. 뭐라? 꿈에서라도 좋습니다. 제 아들의 강한 양기를 받으시면 폐하의 옥체도 강건해지실 것이고 마마께서도 곧 왕자를 잉태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모두 종묘 사직을 위한 충심이옵니다. 그것은 충심을 가장한 가장 완벽한 모독이었다. 하지만 병약한 왕과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리던 왕후는 그녀의 제안을 거부할 수 없었다. 그날 밤 기묘한 동침이 이루어졌다. 진평왕은 미실이 걷는 약에 취해 잠이 들었고 미실은 아들 하종을 왕의 침실로 밀어넣었다. 어머니, 저는 차마 해내야 한다. 미실의 목소리는 얼음 같았다. 너는 지금 왕을 품는 것이 아니다. 천하를 품는 것이다. 네 몸으로 왕의 기운을 모두 빼앗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라. 네 씨앗이 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폐하께서는 사내이십니다. 어찌 사내와 사내가... 입 다물거라. 왕의 몸은 사내도 계집도 아니다. 그저 용일 뿐이다. 오늘 밤 너는 용의 몸에 올라타는 것이다. 자, 들어가서 네 의무를 다하여라. 네가 진정한 사내라면 사내든 계집도 가리지 않고 정복할 수 있어야지. 왕을 네 암컷으로 만들어버리거라. 하종은 눈물을 머금고 왕의 품에 안겼다. 그날 밤 진평왕은 꿈속에서 하종과 교합하여 여왕을 낳는 꿈을 꾸었다고 전해진다. 미실은 그렇게 아들의 몸을 이용해 왕실의 정기마저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 했던 것이다. 3. 화랑의 통합, 그리고 새로운 균열. 풍월주가 된 하종은 어머니의 명에 따라 화랑을 통합하는 데 힘을 썼다. 그는 외숙보 미생 시절에 문란해진 기강을 바로잡고 출신과 파벌을 가리지 않고 인재를 등용했다. 미실의 대원 신통파와 기존의 진골 귀족 세력들과 문노를 따르는 무인 세력까지 모두 아우르려는 그의 노력은 합류라고 불리며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물과 기름은 쉽게 섞이지 않는 법이다. 미실이 세운 대원 신통파의 핵심 인물인 하종과 대세 등이 화랑의 중심이 되자 다른 파벌의 불만은 수면 아래서 조용히 들끓기 시작했다. 특히 국선이 되어 물러나 있던 문노와 그의 제자 김유신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세력은 미실의 야망을 경계하며 조용히 힘을 키우고 있었다. 하종의 시대는 겉으로는 화려하고 안정적이었지만 그 내면에선 신국을 뒤흔들 거대한 폭풍이 서서히 그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 하종 자신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
그는 어머니가 만든 거대한 비극의 무대 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은 주인공이 되어가고 있었다. 제10막 부처의 남자 여왕의 손녀 12세 보리공편 1. 새로운 방패 11대 풍월주 하종의 시대는 불안한 통합이었다. 미실이 심어놓은 대원 신통파와 기종의 세력들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칼날을 서로에게 겨누고 있었다. 하종이 물러나자 미실은 다음 풍월주를 정하기 위해 아들 하종과 자신의 칼인 설원을 불렀다. 하종의 뒤를 이을 자는 누구라 생각하느냐? 보리공이 어떻겠습니까, 어머니? 하종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는 이대 풍월주에 섰던 미진부공의 아들이자 지소태우의 외손입니다. 그 정통성은 춘추공에게도 밀리지 않을 뿐더러 해량법사를 스승으로 모실 만큼 불심이 깊어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설원이 말을 보탰다. 가장 좋은 것은 그의 아내가 바로 제 딸이자 마마의 손녀인 만용이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통해 얼마든지 그를 묶어둘 수 있습니다. 좋다. 미실의 입가에 교활한 미소가 번졌다. 춘추와 유신의 예봉을 막아줄 방패로 그만한 인물은 없지. 만용아. 미실이 손짓하자 방 한쪽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던 손녀 만용이 다가왔다. 너는 내 피를 이어받은 아이다. 내 지아비의 마음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라. 여인의 눈물, 아내의 애원, 그리고 밤의 침상까지 그 모든 것을 무기로 삼아 보리공이 내 소나기를 벗어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것은 내 가문을 위한 일이기도 하다. 만용은 할머니의 눈을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눈에는 두려움과 함께 야망의 불꽃이 함께 타오르고 있었다. 이 침실의 전쟁 12대 풍월주가 된 보리는 하루의 대부분을 불경을 읽으며 보냈다. 그의 처소에는 화려한 장식 대신 짙은 향냄새가 감돌았다. 그런 남편을 보는 아내 말룡의 마음은 타들어갔다. 그날 밤도 보리는 목욕제계 후 조용히 경전을 펼치고 있었다. 말룡은 작정이라도 한 듯 속이 비치는 가장 얇은 비단옷만을 걸친 채 그의 등 뒤로 다가갔다. 서방님, 언제까지 부처님만 찾고 계실 겁니까? 말룡이 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속삭였다. 그녀의 풍만한 가슴이 그의 단단한 등에 닿았다. 서방님의 아내는 여기 있는데 이 몸은 부처님의 말씀보다 서방님의 뜨거운 숨결을 더 원합니다. 부인, 이러지 마시오. 나는 지금 마음을 닦는 중이요. 마음만 닦으면 무엇합니까? 말룡의 손이 그의 가슴을 지나 점점 더 아래로 내려갔다. 사내의 몸은 닦아주지 않으면 녹쓰는 법입니다. 이리 보세요. 서방님의 몸은 이미 저를 원하는 것을 부처님께 거짓을 구할 셈입니까? 그녀는 그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의 굳건한 욕망을 입에 담았다. 오늘 밤 부처님 대신 저를 서방님의 것으로 삼아 제 안에서 극락왕생을 맛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힘으로 춘추와 유신을 꺾어주세요. 당신이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보리는 아내의 노골적인 유혹과 야망에 고통스럽게 신음했다. 그는 결국 경전을 덮고 아내의 육체를 탐했다. 하지만 그의 몸은 아내의 위에서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의 정신은 멀리 떠나 있었다.
느끼십니까, 서방님? 이 쾌락을, 이 힘을. 나무와 미터불, 관세음보살. 쾌락의 절정에서 보리가 읊조린 것은 아내의 이름이 아닌 부처의 이름이었다. 말룡은 정복의 희열 대신 깊은 모멸감을 느꼈다. 이 남자는 몸은 내줄지언정 결코 영혼은 내주지 않는 남자였다. (3) 두 개의 유혹. 보리의 고뇌는 날이 갈수록 깊어졌다. 아내 만룡은 밤마다 미실의 뜻을 전하며 춘추와 유신 세력을 억누르라 압박했고, 낮에는 김춘추가 보낸 밀사들이 찾아와 신국의 정의를 위해 손을 잡자고 그를 흔들었다. 풍월주께서는 어찌하여 눈을 감고 계십니까? 춘추가 변복을 한 채 비밀리에 그를 찾아왔다. 미실 궁주가 신국을 병들게 하고 있는데 어찌 불경주에 숨어 현실을 외면하십니까? 부처의 가르침이 진정 그러하라 하던가요? 춘추공, 진정한 자비는 썩은 살을 도려내는 고통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신국을 바로 세웁시다. 그날 밤 만룡은 더욱 교태를 부리며 그를 유혹했다. 들으셨지요? 춘추가 당신을 흔들려 합니다. 그의 혀에 노란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밤 제 몸에 당신의 씨를 깊이 심어 우리가 한 몸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세요. 당신의 아들, 당신의 혈육을 낳아 이 가문을 잇게 해주세요. 보리는 괴로웠다. 한쪽에서는 대의를, 다른 한쪽에서는 혈육과 가문을 내세워 그를 흔들었다. 그는 미실의 꼭두각시도 춘추의 칼도 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폭풍의 한가운데서 그가 설 자리는 어디에도 없어 보였다. 사, 꺾인 붓. 3년의 세월이 흐른 뒤 그는 마침내 결단을 내렸다. 그는 아내 만룡을 불렀다. 부인, 나는 더 이상 이 피비린내 나는 정치의 한가운데에 서 있을 수 없소. 그럼 저희 가문은 어찌하라고? 당신은 미실 공주의 손녀이자 설원공의 딸. 내가 없어도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어. 하지만 나의 영혼은 이대로 가다간 썩어 문드러질 것이요. 그는 풍월주의 인장을 내려놓고 자신의 후임으로 덕망이 높고 왕실의 피를 이은 용춘공을 지목했다. 그리고 그 길로 미련 없이 속세를 떠나 산사로 들어가 버렸다. 그는 정치와 아내의 육체, 그 지독한 유혹으로부터 도망쳐 비로소 자신의 평화를 찾았다.